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기획 코너죠.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자, 오늘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 벌이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세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근 전 의원, 박재원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의장 선출이 좀 언제죠? 예, 6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먼저 시작을 해요. 의총에서 네. 그 9분 후보를 뽑고 6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또 6월 29일 날 나머지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입니다. 6월 22일 날 민주당 의총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의장단은 26일 날. 예,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29일. 네, 사실 6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대부분 나는 다 거죠. 결정되는 거예요. 예, 네. 나머지는 자, 절차일 뿐이고. 어쨌든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논란이라면서요. 뭐 네.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전체 39분의 네. 그 의원 중에서 23분이 후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말들이 좀 많고 23분이 후보예요? 예, 다 네. 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다고 네. 23분이 나온다고 출마선을 해서 23분이 막 그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말들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좀 일찍 이렇게 의장 선거가 언론에 대두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막 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들이 좀 돌아다니나요? 아무래도 이제 원내 선거이긴 하지만 치열하거든요. 네.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과열되기 마땅한 거고요.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겨나죠. 이제까지 우리가 쭉 의회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어떤 A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선거를 위해서 금품도 오갔던 그런 사실들이 후에 밝혀졌고요. 네. 또 뭐 개인적인 친소관계 이외의 정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또 하기도 했고요. 또 은근하게 국회의원들의 개입도 시도가 뭐 됐다는 것도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바로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잡음, 그러니까 소위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선거가 있은 그 다음 날부터 희망을 논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은 그 다음 날부터 더 갈등을 야기하는 네. 그런 선거로 혹간 전략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의장단 선거를 두고 이제 항상 논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계속 돼 왔는데 먼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싶은 게 앞서 사실상 6월 26일인가요? 이때의 22일 투표, 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때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거 이전에,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6월 22일 날 조율되는 네. 그게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민주당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당도 이렇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면 다 당내 조율을 먼저 하고 이게 사실상 이 본회의에서 선거를 대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북 내에서는 아무래도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네. 보니까 민주당 원내 그 교섭단체에서 정하는 게 사실은 누리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뭐 같이 항상 그 상존해 있는 거고요. 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회에는 다 교섭단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교섭단체 위주로 해서 다수당이 점하게 되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도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뭐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 뭡니까? 이를테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다수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정당에서 의회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뭐 혹가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간데 이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서 의회를 점하고 있으면 그것이 혹간 의회의 본연의 어떤 기능과 역할인 감시와 견제가 좀 느슨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의회가 집행보다도 더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내에 사전 조율이 되고 이게 이제 교섭단체에서 당연히 조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사실상 본회의
본 투표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일종의 절차만 밟는 거죠. 절차만 밟는 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수 정당의 배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거나 전례 그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맡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시도로서. 근데 이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들 보면 그냥 일당이 모든 상임위까지 다 갖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11대 의회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뭐 39명 중에 36분이 민주당 당선자라 네. 지금 그러는데 저희 10대만 해도 국민의당이 의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장은 민주당이 하고 부의장은 국민의당 쪽에다 주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10대 때는 그렇게 한 생각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좀 팽팽했습니까? 네, 그때는 팽팽했죠. 한 반반. 아니죠. 그렇지 네. 않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5인 이상이면 되거든요. 네. 5인 이상이면 되니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은 교섭단체끼리 협상에 의해서 이 정도의 뭐 상임위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맡겠다. 뭐 부의장 2명 중에 1명은 주겠다. 이런 교섭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룰로 해서 A 정당에서는 그 A 정당에서 약속받은 그런 상임위원장 그 선출을 위해서 정당 내에서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다른 정당도 약속받은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극히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사실상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 원구성 과정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작은 배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상임위에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는. 근데 워낙 이게 39석 중에서 36석을 민주당이 좀 점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민들이 선출해 주신 그 의원들 아니겠어요?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의회에 들어가서 감시와 견제를 해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즈음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39석 중에 36석이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당내 조율 과정 없이 그냥 본회의에서 투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당내에서 조율 과정을 6월 22일 날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외부로 비춰질 수 있죠. 내부 갈등이 왜야 된다? 예, 내부 갈등이 외부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의견이 불일치된다는 그런 것들이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게 혹가는 더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또 원 구성이 됐을 적에 그때도 협조와 비협조 편으로 또 나눠질 수 있죠. 그게 그게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생리적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당내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네. 그렇죠. 그럼 당내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투표를 합니까? 후보군이 여러 명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내 등록을 그 당에서 선출을 할 때는 국민당 의총에서는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그분들의 정견을 듣고 이렇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의장단 후보들의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후보로 선정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다선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자격 요건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건지 뭐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의장단 대개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과히 그렇게 높지를 않거든요. 재선 의원님들로만 지금 현재 도의회가 그렇습니까? 네. 재선 의원님들과 초선 의원님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아무래도 재선 의원 측에서 그 의장을 맡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재선 의원들 인원이 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반기 때 이미 각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니까 그 이번 상임위원장은 초선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그 맡겠다는 희망을 네. 내보여서 아마 당내 경선이 꽤 치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특별히 당내 경선이 치열한 이유가 선수가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네. 치열한 건가요? 뭐 그 전 때에도 보면 네. 우리 그 도의회는 도원들 대부분이 다 그 자치단체장을 꿈꾸기 때문에 2년 전에 보면 39분 중에서 약 한 19분 정도가 기초단체장에 다 이렇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초선들이 그만큼 많아지죠. 네. 시군 의회에 비해서 도의회 같은 경우,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들이 항상 다선 의원보다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 도의회는 그러니까 단체장을 좀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기초의회 하다가 도의회로 옮겨오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네. 그 비율이 혹시 뭐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2년 전에도 네. 39분 중에서 19분이 단체장을 나간다고. 39명씩 19분. 예. 네. 중간에 뭐 임기 한 몇 개월 남겨놓고 네. 사퇴하고 단체장 출마를 하고 그 전에도 보면 뭐 한 항상 10분 이상 정도는 기초단체장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상황은 거의 비슷할 거다. 글쎄요 이번에는 조금 줄을 숫자가 적을 것 같은데 전에는 그 3선 단체장들이 많았잖아요. 네. 전라북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도전을 했고 이번에는 초선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도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초선이 도의회는 유독 많다. 예, 네, 근데 맞습니까? 대개다 보면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초선할 적에 보니까 그때도 한 3분의 1 정도가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이게 자꾸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예.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또 뭐 삼선 같은 초선이다. 네. 이런 말들도 만들어지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정장 단체장만 바라보다 보면 자신의 본래 역할,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또 혹시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걱정은 또 한켠으로 되거든요. 제가 좀 듣기로 예. 전반기 원구성보다 하반기 원구성이 더 치열한 이유가 이 단체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단체장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를테면 자기 지역의 어떤 정책이랄지 행정 운영이랄지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 혹은 비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뭐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서 그건 각자 그 정치적인 생각이고 또 정치 지향점이니까 네. 그런 거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단체장 선거라든지 향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 의장단에 선출이 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의장단에 입성을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의장을 역임을 하고 다음 선거에 본인 그 지역 자치단체장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경력 면에서 경력이나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요. 아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네, 그렇죠. 네. 사실상 사전은 선거 운동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의장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 다음에 네. 넘버 2기 때문에 의전이나 모든 행사장에 사실은 넘버 2는 아니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어야 사실은 대의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니까 뭐 지사와 동등하다고 동등한 위치라고 이 얘기를 해야 그게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의장이 되는 순간 뭐 그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차기 정치적 행보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의장 지내신 분이 정치적인 성공을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다고.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네.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사실은 오히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경우가 그 당사자들이 꽤 있고요. 또 이게 뭔가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방금 하셨던 대로 자기 본연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제껴두고 자꾸 지역에 가서 의장이라는 걸 내세워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저는 결국은 본인의 손해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 전체의 손해를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회 자체가 도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얻는 그런 집단이 된다면 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영광이고 또 자신의 미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의회가 요걸 먹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장 경력이 그다지 빚을 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네. 의장이 빚을 발하는 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의사봉의 명예를 걸겠다. 뭐 이 정도는 사실은 그 위상과 품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 하지만 어쨌든 의장당 선거는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 들으니까 뭐 의장단 후보들이 특정 지역 의원들 앞에서 뭐 면접식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네. 박지만 의원님 사시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23분이 후보이다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각계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좀 차 한잔 하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후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군산 지역의 우리 그 도의원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만나지 말고 우리가 하루를 비워놓을 테니까 이날 당신들이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네. 의견도 개진하고 그다음에 공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 식으로 네.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법을 들었거든요. 그 네. 인터뷰를 그냥 어떤 뭐 회의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합니까? 뭐 혹은 찻집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커피숍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네. 네. 그럼 거기서 주로 물어보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사례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이 보통 전라북도 의회 구성은 전주가 지역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군산, 익산 이렇게 김제, 부안 이런 식으로 큰 도시일수록 의원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지역적도 우리 군산 출신이 의장에 나가면 군산 출신 의원들은 다 표를 주는 일에 또 지역 네.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커피숍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면접 형식으로 네. 이야기가 나누다 보면 거기서 꼭 그런 이야기들만 오갈까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만 오갈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겨요. 혹시 그 안에서 좀 미면 서로 주고받기식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지금 네. 뭐 김영근 혹간 의원. 네. 그 금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있었어요. 아 전에는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예, 네. 전에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많이 근절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절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큰데 혹간 모르죠. 또 그 네. 중에서는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없어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만나면 계산은 누가 합니까? 서로 계산 각자? 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명답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의장단 후보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저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작값 정도는 계산할 그 정도는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당내 선거니까 뭐 작값이다. 뭐 어디 가서 간단하게 네. 뭐 무슨 잔치국수 한 그릇 하자. 뭐 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진해서 뭐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좀 그 과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그런 게 다 상대편 후보에게 들어가거든요. 네. 뭐 금품 줬다는 것도 상대편 후보한테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과열을 막는데 좀 노력하면서 공정한 선거 또 자신의 그 어떤 이 의회를 어떻게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이 오가는 게 좋겠죠.
박재만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별 의원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책이나 네. 공약이나 하반기 원을 어떻게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의지에 대해서 뭐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하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한켠에서 들면서 워낙 그동안 의회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많아서 혹시 이게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여전히 좀 있긴 하네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개별 후보자들이 이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저 의견도 청취하고 지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조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 최종적인 조율은. 이제 최종적인 조율은 그 의원총회를 위해서 그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 의회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그 전체 회의 때 본회의 때 이제 후보로 입후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내 사전 투표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민주당 의총, 민주당 의총.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당내 경선을 하고 그 경선을 마친 경선에서 이제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은 26일 날 전체 회의 본회의 때 입후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전주시의회 의장단들이 제주로 워크숍을 다녀온 것을 두고 그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사전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잠깐 짚었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뭐 다선 의원들끼리 이렇게 좀 만나서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하는 경향도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지역별로 아무래도 전주 그 의원님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뭐 전주끼리 따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번 의장 선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그래서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수가 좀 적으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번 의장 선거는 누구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합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이 괜찮다, 뭐 어떤 분이 별로다, 뭐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해야 된다, 뭐 당위성도. 네. 아니 박재만 전 의원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눈다 그랬는데 김영근 전 의원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익산 지역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저도 상임위원장을 지냈는데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저는 네. 그런 경험이 없고 그냥 이를테면은 저는 전반기 때 지냈거든요. 예, 저는 좀 날려놓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본인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글쎄요, 익산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익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는 네. 않고요. 되게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서 A, B, C, D가 의원들이 있을 적에 A 의원이 나오면은 B나 C, D 중에서 안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네. 안 찍어주는 사람이죠. 안 찍어주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지역에서 또 이 39분의 의원님들이 협력 관계이고 협조 관계이지만 사실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네. 않는 경쟁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6월 22일 민주당 사전투표 의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한데 박재만 의원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장 후보로는 지금 현재 부의장 두 분요. 뭐 송지용 부의장님, 한한수 부의장님, 그리고 저기 산업경제위원장인 강영구 위원장, 그리고 전반기에 의장 선거에 나왔다가 아깝게 안 된 우리 부안의 최은열 의원님 네 분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로는 그렇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아직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좁혀지거나 뭐 추대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대식으로 갈 수도 있다. 네 분이 만나서 이제 조율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득표 활동을 하다가 뭐 한 1주 2주 뒤에는 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분은 이제 또 양보를 하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밀고 하다 보면 이게 1개월 뒤에도 서로 팽팽하다면 선거까지 가는데 그 안에 이제 서로 정리가 된다면 뭐 단일화로 추대도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나중에 최종 결과는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를 꼽자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다 네 분 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네. 분이라 참 섣불리 말씀하시기가.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 분한테 좋다는 소리 듣고 세 분한테 알겠습니다. 지금 유고등본 상황이라 뭐 김영근 전 의원은 뭐 혹시 특별히 전망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리더십이랄지 의회 경험이 많은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를 좀 연구하는 의회 또 지금까지 의회가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그걸 재정비해서 의회의 품격과 우리 도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의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뭐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가 있겠나 이런 싶기도 하지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 복잡한 숨은 이야기들 이런 것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이야기 살펴봤네요.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의장단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 논란을 잠재우는 거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